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페이스북 모바일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 페이스북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SNS의 하나인 페이스북을 익히게 되는데요. S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같은 SNS 사이트는 마케팅 활동의 새로운 총알로 떠올랐습니다. 예컨대 미국 해병대는 마이스페이스 방문객 중 600만 명이 24세의 젊음이라는 점에 주목해 2007년 4월부터 마이스페이스에서 마케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LG 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SNS를 이용한 비즈니스 혁신의 가능성이란 보고서에서 2005년 마이스페이스를 인수한 루퍼드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같은 미디어 업체,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SNS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기업들의 광고 매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SNS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휴대폰에 잘 어울리는 서비스라며 유무선을 하나로 통합한 유비쿼터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2007년 말 국내에서 동영상, 사진 등을 특화한 한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고 2005년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5억 8천만 달러를 들여 인수해 화제가 된 마이스페이스는 이용자들이 글이나 사진을 올려 서로 교류하는 미국판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톰 크루즈, 마돈나 등 유명 스타들의 일기를 올리면서 유명해져 회원이 1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보다 앞서 국내 진출이 결정된 세컨드 라이프는 이용자들이 가상 공간에 분신을 만들어 놓고 취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현실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SNS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는 이유는 한국이 싸이월드 등으로 대표되는 SNS의 본고장이기 때문입니다. SK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글로벌 SNS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SNS는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가 중심인 만큼 2200만 명이 미니홈피를 이용하고 있고 블로그가 활성화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 SNS는 미국에는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에선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검색하는데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SNS는 이외에도 전자우편이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로 사용자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예인은 팬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각 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이월드,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이렇게 대표적인 SNS가 있는데요. SNS가 각 SNS별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싸이월드를 쓸 때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라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페이스북을 사용할 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이버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라는 것을, 또 트위터는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을 재미삼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도 있네요. 자, 대표적으로 밴드,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SNS를 놓고 본 결과입니다. 세대별 SNS 활동 현황을 보자면
2016년 10월 기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닐슨 코리안 클릭의 세대별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분화 현상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모바일 이용자 10대에서 20대 초반 연령층에서는 단연 페이스북이 압도적이었고 40, 50대 연령층에서는 그룹형 커뮤니티 서비스인 밴드 카카오 스토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용 시간이 가장 긴 모바일 SNS 앱은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바로 페이스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시장 조사 업체 YG앱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SNS 앱은 네이버 밴드였습니다. 지난달 밴드의 이용자는 총 1,131만 명으로 카카오 스토리 990만 명, 페이스북 859만 명, 인스타그램 375만 명 등 경쟁 서비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주당 총 이용 시간은 페이스북이 13.9억 분으로 2위 밴드인 4.1억 분을 3배 이상 앞섰습니다. 페이스북은 밴드보다 이용자가 적지만 한 번 접속하면 실제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뜻입니다. 페이스북과 밴드 다음으로는 네이버 카페 3.1억 분, 카카오 스토리 2.4억 분, 다음 카페 2.3억 분, 인스타그램 1.7억 분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는 페이스북을, 40대와 50대는 밴드를 가장 오래 사용했습니다. 또 SNS에 대한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SNS에 남녀 화법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모티콘과 문장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우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가 현대문법연구에 게재한 논문 SNS 모바일 텍스트의 언어학적 양성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박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의 댓글을 성별로 50개씩 총 400건을 수집해 그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텍스트 길이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남성이 평균 41.18바이트, 여성이 평균 41.61바이트로 글을 썼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여성의 텍스트가 남성의 텍스트보다 길었다는 과거 분석 결과와는 상반됩니다. 길이에 상관없이 한 건당 30원씩 문자메시지 이용료가 부과되던 환경과 달리 요즘은 패킷 단위로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모티콘과 문장부 사용량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여성이 이모티콘이나 문장부호와 같은 비언어적, 시각적 기호를 많이 썼습니다. 페이스북 텍스트 한 건당 남성은 평균 0.36자, 여성은 평균 0.90자의 이모티콘을 사용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많은 이모티콘 문자를 쓴 셈입니다. 느낌표, 물음표, 물결표와 같은 문장보호 역시 여성이 평균 2.15자씩 사용해 남성의 문장보호 사용량보다 1.6배로 많았습니다. 박 교수는 정보 전달보다는 사교적 기능이 강한 SNS에서 여성의 감정과 느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남성보다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별과 연령을 동시에 구분하면 20대 여성이 이모티콘을 평균 1.58자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30대 여성이 문장보호로 평균 2.67자로 가장 자주 썼습니다. 남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SNS 화법 특징도 있습니다. 바로 사투리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글을 수집해보니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지역어의 변이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어에 우호적이고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 지향 태도가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SNS의 사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SNS에 대한 소통 예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40대 중반 IT 사업가가 모교 자전거 동아리에 장비를 샀으라고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그러나 총무를 맡은 학생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 추궁하자 선배 사업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후배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겠다고 했으나 맺는 말이 수고하십시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는커녕 명령조로 더 힘들어 애쓰시라는 뜻이 되었으니 화를 붙이질 꼴이죠. 선배가 사과할 줄 모르냐고 하자 후배는 습관적 장문이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고 했으나 메마른 대답입니다. 미안해하거나 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어 보이죠. 선배의 충고에 오히려 침착하십시오라고 했고 그냥 고소함하로 끝났습니다. SNS엔 토막글만 있고 예의를 갖춘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뜬금없이 수고하십시오 했으나 하십시오는 존댓말이 아닙니다. 후배는 적절한 반성의 말을 몰랐거나 사과할 뜻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문자 찍기 전 달려가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요. SNS는 사죄하고 용서하며 예의를 차리기에 부적절한 매체인 모양입니다. 어느 언론사 신입사원 면접에 같은 학과 여학생 둘이 올라왔습니다. 필기 성적도 비슷했으나 둘 다 채용할 처지가 못되어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당락은 두 학생이 면접을 마치고 일어설 때 한 인사말에서 갈렸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와 고맙습니다 중 어느 쪽에 호감이 갔을까요? 면접위원들은 고맙습니다 쪽에 점수를 더 줬다는 것이죠. 수고하세요는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예절에 윗사람에게 해선 안 될 말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SNS에서 소통할 때 예절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SNS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불리워집니다. 사용자들이 서로의 개인정보와 글, 동영상 등을 상호 교류하는 온라인 인맥 서비스로 2004년 2월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가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본사 소재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펠러알토입니다. 페이스북은 13살 이상이면 누구든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을 기입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2015년에는 전 세계 15억 9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 세계 최대의 SNS로 부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대표적인 기능인 친구 맺기를 통해 많은 이들과 웹상에서 만나 각종 관심사 또는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6년 2월부터 기존의 좋아요 위에 다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6가지 이모지 아이콘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반응 버튼은 기존의 좋아요를 비롯해 사랑해, 하하, 야오, 와우, 슬퍼요, 화나요 등 총 7개입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젊은 기업가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설립, 운영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가 하버드 대학교 재학 시절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 이후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2012년 가입자가 9억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에 힘입어 그는 정보화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로서 차세대 디지털 거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는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 친구들이었던 에두아르도 세버린, 앤드류 맥컬럼, 더스틴 모스코비츠, 크리스 슈즈와 함께 페이스북을 설립합니다. 저커버그는
미국 뉴욕주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저커버그는 중학교 시절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로부터 아타리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으며 1990년 중반에는 집 근처 머시 칼리지의 대학원에서 관련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란 영화에서는 저커버그를 프로그래밍밖에 모르는 사회 부적응자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실제 저커버그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그는 서양 고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3학년 때 학교를 옮긴 뒤에도 과학과 서양 고전 연구 항목에서 재능을 보였다고 하죠. 또 펜싱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시냅스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의 음악 감상 습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 플레이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OL이 시냅스 플레이어를 사들이고 저커버그를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컴퓨터 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으로 2002년 9월 곧바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커버그는 2학년 때인 2003년 10월 페이스매시라는 이름으로 SNS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2월 4일에는 더 페이스북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편했으며 2005년에는 지금의 이름인 페이스북으로 변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배타적인 대학생 커뮤니티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후 전국 대학교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됩니다. 2005년 9월에는 고등학교 학생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06년 9월에는 13세만 넘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확대됩니다. 페이스북은 2006년 야후로부터 1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벤처 캐피털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계속 페이스북을 직접 운영해 나갔습니다. 2012년 8월 페이스북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9억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급격한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의 15억 달러의 자산으로 785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2월 1일 페이스북은 기업 공개를 신청했으며 상장을 통해 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해 5월 18일 페이스북은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 미화 1,04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가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저커버그가 갖는 위상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잡지 베니티 페어는 2010년 저커버그를 정보화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선정했습니다. 2009년 이 잡지의 같은 랭킹에서 저커버그는 23위에 불과했습니다. 저커버그는 2010년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FTC와 페이스북은 20년간 외부 기관의 정기적인 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했습니다. 저커버거는 다른 서비스를 모방해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고소당해 수년간 법정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SNS와 페이스북 그리고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